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세장, 침체장은 반드시 다른 2000년 이후에 발생했던 시장의 침체장과 다르게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약세장은 실제로 긴장하고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이번 바닥은 EPS 바닥은 조금 더 실제 PE 바닥보다 더 깊지 않게 나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 두 개의 바닥이 나타나는 것은 유사하지만 두 번째 바닥이 항상 첫 번째 바닥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나타나는 명목과 실질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다.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투자 시장은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세장을 들어가게 한 요인에 따라서 그 약세장이 진행되고 약세장을 마감하고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커다란 그런 차이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존재였냐면 안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어서 약세장에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대부분의 경우인 거죠.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리게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약세장이 진행된 적은 여러 번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약세장은 한 번도 없어요. 체감적인 이 느낌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공유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2019년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바로 전까지는 연준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지금처럼 방어하느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왜 안 생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도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게 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맹세 같은. 심지어는 2020년 잭슨홀 미팅에서도 제롬 파월은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AIT라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발표할 정도로, 그 개념은 그냥 간단합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미국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전략을 쓰는데 인플레이션 타겟이 2%예요. 한국도 2%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넘어가면 중앙은행은 원래 첫 번째 책무가 양대 책무라는 거 말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책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중앙은행의 책무만 써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옐런 때부터 양대 책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그 이후에 제롬 파월에 와서 완전히 AIT 발표하면서 확실하게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도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2000년대 이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9%, 8%를 가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전을 못 보셨다면 이 시대밖에 못 보셨지만, 이전 시대가 훨씬 더 길었고 훨씬 더 많았겠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시대와 지금이 다른 것들을 자꾸 반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존의 모든 금융시장에서의 데이터나 해석들이 지나간 2000년대 이후에 9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디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 시대에 익숙한 해석법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약세장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침체를 가져오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것만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시장 이론으로는 해석하면 안 맞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이유는 그거에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이 침체의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공포의 주된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를 만약에 정리해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의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게 무슨 의미인지 시장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연준은 연초부터 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했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사소통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초반전 3월 FMC를 통해서
그 다음에 6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8월이죠. 나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면 작년도에 제롬 파월이 말했던 건 뭐냐면 공급망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준이 할 게 별로 없다. 라는 걸로 일관해오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서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일시적이란 말을 빼면서 잡기 위해서는 공급단은 할 일이 없지만 총 수요를 하락시켜서 수요를 죽임으로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상반기 초반부터 해온 거죠. 6월 중에 있던 저점이 최저점이었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3,600이 라인이었죠. 거기까지 떨어지는 나스닥으로는 마이너스 35%를 넘어섰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락한 거에 가장 주역 공포는 뭐였냐? 긴축이었어요.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다. 그 얘기의 논리는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정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계속 매달 갱신됐으니까. 지금 영국 같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상황이죠. 유럽은 아직도 위에서 내려오는 정점 얘기가 전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다시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난 달까지 나온 인플레이션은 계속 갱신했습니다. 미국도 상반기에는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른다는 연준. 그들이 3월 달에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올해 안에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6월 달에 했고 그 목표를 통해서나 거의 어림짐작으로 어디까지 올릴지를 판단했고 가끔씩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공포감을 줬기 때문에 사실 초반전에는 그 FOMC 때 발표된 점도표보다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올릴 거를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 시장을 지배했던 공포는 긴축, 금리 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금은 이제 좀 바뀐 거고요.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가 지배를 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시장은 기존의 디플레이션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 명목 지표가 있고 실질 지표가 있다는 사실이 다르다고 지난 세미나 때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막 쓰고 있지만 막 경제 데이터를 막 듣고 지표를 듣지만 그 지표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건 실질 지표고 어떤 건 명목 지표로 나온다라는 거죠. 실질 지표는 뭐냐? 실질 지표는 사실은 실질 금리는 어떤 의미냐면 명목 금리란 말에 금리라고 안 하고 명목 금리라고 붙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실제 그냥 시장에 있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야 실질 금리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짜리 예금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없죠.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9%면은 인플레이션, 그 예금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제 금리다. 그러면 5%에서 9%를 빼면은 마이너스 4%. 이게 실제 금리다. 이런 개념은 다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인플레이션을 말할 때만 보통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할 때만 쓰여졌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발표되는 지표들이 실질 지표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지표인지를 따라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섞여서 들어온다라는. 그 중에 실질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지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관련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9%를 넘어가고 8%를 넘어가는 걸 반영했을 때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이미 마이너스 상태다. 경기 선행 지수에는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마이너스까지 뚝뚝 떨어져서 침체를 말하고 있고 미저리 인덱스라고 말하는 물가하고 실업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지표는 미저리 인덱스는 이미 40을 넘어서 역사상 10년 앞까지 가야지 나타나는 인덱스까지 올라가 있고 미국의 합성 경기 지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PMI 지수도 실물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전형적인 명목 지표인 기업 실적.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 이익을 냈다, 얼마 매출을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도 명목
실적은 어떻게 되고 실질 실적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발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명목 지표예요.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고 나서는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높았을 때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처럼 막 9%씩 8%씩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보통 때와 다르게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념 없이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목 지표인 고용과 기업 실적은 아직 침체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던데 아직도 미국의 고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 골디락스라고 평가될 정도로 사실 시장이 바라는 지표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업률은 3.7%밖에 되지 않아요. 좀 올라갔지만 올라간 게 3.7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사실일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은 일반 고용된 사람의 임금도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올해 들어서 임금이 5% 조정해서 올라갔어도 지금 인플레이션에서는 작년보다 떨어진 것과 같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두 개의 지표가 혼용돼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지난달에 세미나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목 지표로 나오는 기업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헷갈려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7월 달 내내 발표된 기업 실적과 8월 달 중에 발표된 기업 실적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8월 시장이 상승하는데 또 상당 부분 일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 명목과 실질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은 EPS에서조차도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에 69년에서 81년도에 명목 EPS는 증가를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세장, 침체장은 반드시 다른 2000년 이후에 발생했던 시장의 침체장과 다르게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첫 번째 약세는 뭐에서 먼저 나타나느냐? 실질 지표에서 나타나는 충격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 올해 상반기를 연준이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의해서 시달려왔다. 그 대가는 뭐였냐면 연준이 올해 안에 4%, 5%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주식은 기술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할인,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PER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PE의 하락, PER의 하락.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를 몇 배 줄 거냐를 할 때 작년도까지는 작년도 연말에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냐? S&P 500 기준으로 22배에서 시작했는데 S&P 500 기업이 다 번 그 이익금을 주식수로 나누면 S&P 500의 EPS가 나오는데 EPS는 earning per share라서 주당 순이익이죠. 500개 기업에 모두 얻어낸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죠. 그 주당 순이익, S&P 500의 EPS가 적정 주가로 볼 때 몇 배로 쳐주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PER이고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인데 올해 초를 시작할 때 22배가 정당하다. 작년도까지 S&P 500 기업 전체를 봤을 때 220불이라면 220불에 22배를 줘서 가격을 22배 정도는 주는 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봐왔다면 금리가 올라간 만큼 적정한 그 배수를 줄여줘야 하는 할인이 돼야 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올해 중반 6월 달에 S&P 500은 15.8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2배에서 15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무려 엄청난 폭락을, 이게 주식 가격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특히 기술주 위주로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6월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이 34%에서 35, 6%까지 빠지는 하락이 먼저 나타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고 S&P 500이 24%까지 빠지는 하락을 가져왔었던 거죠.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니까 가장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갖고
주식값을 할인을 먼저 해본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 가격이 돼버렸던 게 6월달 바닥의 가격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 인플레이션 침체장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데 그 바닥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PE 하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락한 만큼 실적도 원래는 하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원래 바닥은 어떻게 되냐면 PE가 낮아져서 하락을 한 다음에 EPS를 확인했을 때 한 반 더 내려가 버리는, 실제로 기업마다 가격을 확인하면서 하락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기존의 디플레이션 시장에서는. 그래서 침체 때 보통 강한 침체 같은 경우는 45%, 50%가 빠지는 이유가 기업들이 실적으로까지 또다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닥이 두 번씩 더 바닥을 찍는 하락이 나오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약세장은 그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긴장하고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왜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은 명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실적이 좋네라는 것 때문에 이번 바닥은, EPS 바닥은 조금 더 실제 PE 바닥보다 더 깊지 않게 나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 양쪽의 바닥이 나타나는 거는 유사하지만 두 번째 바닥이 항상 첫 번째 바닥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나타나는 명목과 실질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PE 조정에 의한 바닥, 6월 달에 있었던 그 바닥을 저는 올해는 이미 바닥을 지난 걸로 본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뭐 어떻게 우연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주가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은 또 그날 또 막 10%씩 막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특별히 사실 이 실적에 의한 서프라이즈를 주도했던 건 빅텍이었습니다. 7월 달 중에 나왔던 빅텍의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빅텍이 주도한 상승이 있었고,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연준의 7월 달 FOMC 때 연준이 이제 가면서 금리를 좀 약하게 올릴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고 시장이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해버려서 8월 달에 이어서 상승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 설명들을 제가 지난달에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침체를 가져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양상의 시대에는 반드시 S&P 500의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하락은 그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EPS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EPS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7월 8월에 있는 실적 발표가 상당한 그런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긴축을 좀 더 완화한다라는 그런 시장의 오해에 의해서 오히려 더 쑥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올랐냐면 중간에 3,600까지 떨어졌던 S&P 500 기준이 4,200까지 오르는, 4,200 이상 올라서 4,300까지 올라갔어요. 보시면 생각보다 강한 강세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월가는 술렁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은 약세장을 예상했고,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오를 수가 없다, 조금 오르다가 주저앉는다, 베어마켓 랠리는 지난번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6월달 저점 이상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월가 하우스들이. 그런데 시장은 저렇게 쑥쑥쑥 올라가 버려서 매우 황당해하는 사람과 또 이 사이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한 달 동안 내내 자주 나와서 떠들었죠. 대표적인 이제 인물들이 JP모건 콜라노비치라든지 아니면 펀드 스트리트의 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오르고, 심지어는 야데니 같은 하우스들은 이게 약세장,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강세장의 시작이다, 이 논리를 한 페이지 반, 제가 보니까 영문으로 작은 글씨 썼는데도 두 페이지를, 뭐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숙독했죠. 이 두 페이지를 이제 올릴 정도, 저 꼭대기를 칠 때쯤에는 왜 강세장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찬물을 껴안고 그 자체가 지금 저렇게까지나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저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겠죠. 3,900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문제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제나 시장은 누가 맞느냐보다 뭐 맞히기 게임을 하는 건 아니죠. 누가 물론 이제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떤 논리를 갖고 시장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은 좀 깊이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이 특별한 그런 구간을 안 지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1, 2년간 뭐 2024년 정도까지 과거에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내에 있더라도 내년 말에 2%대 후반 정도를 연준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게 PCE냐 아니면 헤드라인 CPI냐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내년도 후반이 2% 후반대가 되면 그것조차도 지나간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에요. 물론 중간에 잠깐 5%대 갖다 내려오기도 했는데 연준은 계속 2%를 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지나간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끝부분에 가서 2.2%대 후반이 되더라도 이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기간이 24년도 상반기까지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지 못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셔너리 에셋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디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2년 뒤 앞으로 1년 반 뒤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다만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 일시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강하게 드리고 싶어서인 겁니다. 지금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전의 20년간, 특히 지나간 10년간의 해법으로는 판단이 안 선다라는 거죠.